그 외침 하나가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겨울 칼바람보다 더 차갑게, 그리고 어떤 낙인보다 더 또렷하게 하인들이 사방에서 몰려들었고 류씨 문중 어른들이 마당으로 쏟아져 나왔지요. 모든 눈이 한 곳을 향했습니다. 난이었습니다. 난이는 류대감의 시신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에는 문서 한 장이 쥐어 있었고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지요. 18에 이 집 문턱을 넘었던 머슴의 딸이 이제는 그 어떤 표정도 드러내지 않는 눈으로 마당을 가득 채운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전현이다. 저 상것이 대감 어른을 독살했다. 그 말이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류진사의 세 아들이 앞으로 나섰고 문중 어른들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난이를 시바지로 데려왔던 막수는 담장 구석에서 입술을 깨물며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난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대감의 손이 아직 온기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싼 채 난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난이에게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밤들이 있었지요. 눈물도 삼키고 치욕도 삼키고 그러면서도 끝내 꺾이지 않았던 그 밤들을 그것을 알려면 이야기는 훨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이 시작된 단 하나의 밤으로 첫날 밤이었습니다. 결제 방 안에 촛불 하나가 흔들렸습니다. 난이는 무릎을 꿇은 채 앉아 있었고 문 밖에서는 빗장 걸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무거운 발소리가 마루를 밟으며 가까워졌습니다. 한 발, 두 발, 세 발. 소리가 멈췄습니다. 문 손잡이가 돌아갔지요. 난이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뛰어올랐지요. 비단옷이 낯설게 몸을 조였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생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밤이 될 것이라는 것을 난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도포자락이 시야에 들어왔지요. 방 안으로 들어온 류 대감이 문을 닫고 빗장을 걸었습니다. 난이의 손이 파르르 떨렸지요. 고개를 들어라. 명에 따라 난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 선 것은 60을 간 넘긴 노인이었지요. 흰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왔고 눈가에는 주름이 깊이 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흐리지 않았지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분노도 탐욕도 아닌 그저 깊고 무거운 슬픔이 두려우냐. 예, 대감날이 두렵습니다. 류 대감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더니 뜻밖의 행동을 했지요. 난이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난이가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대감날이 이게 무슨 짓이십니까? 어디 산 것 앞에 무릎을 꿇으시나이까? 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류 대감이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지요. 이른 평생 이 무릎을 꿇어본 일이 없었다. 허나 너에게만은 마땅히 그래야 한다. 사죄해야 할 것이 있으니. 그리고 그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난이가 그 어떤 상상으로도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었습니다. 너는 아이를 낳으러 온 것이 아니다. 이야기는 그보다 나흘 전 충청도 어느 가난한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그의 가을은 유독 혹독했습니다. 논두렁마다 빈 이삭이 흔들렸고 먹구름이 일주일째 거치지 않았지요. 마을 어귀의 집들은 하나같이 창호지가 뜯어졌고 굴뚝에서 연기가 오르는지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산을 등진 마을이라 겨울이면 응달이 길었고 응달 속에서 사람들의 눈빛도 조금씩 어두워져 갔지요. 그 마을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사는 집이 있었습니다. 류씨 대부호 집안의 머슴 돌쇠의 집이었지요. 돌쇠는 평생 류씨 집안의 땅을 빌려 붙였으나 정작 자기 이름으로 된 땅은 한 쟁기도 없었습니다. 농사가 잘 되면 도조를 내야 했고 흉년이 들면 빚을 져야 했지요. 태어날 때부터 머슴이었고 죽을 때까지 머슴일 것이었습니다. 그 집의 딸이 난이었습니다. 난이는 18살이었습니다. 새벽이면 우물에서 물을 길어 어머니 손발을 씻겨드렸고 해가 지면 아버지의 집신 밑창에 삼주를 꿰었지요. 손이 됐습니다. 발바닥에는 늘 돌부리에 찔린 피가 맺혔습니다. 그래도 난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마을 어귀의 박훈장 어르신은 글 공부에 목마른 난이를 눈여겨보고 몰래 천자문과 명심보감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배움에 남녀의 차별을 두지 않는 어르신이었지요.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머슴의 딸이 글을 배운다는 것은 손가락질 받을 일이었지요. 요망한 계집년이 글을 안다고 사내 아이들 앞에서 나서려 한다고 수군거림이 뒤를 따랐습니다. 그래도 난이는 배움을 놓지 않았지요. 뒷산을 오르내리며 고사리를 뜯다가도 머릿속으로 글자를 그렸습니다.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이 가난이 얼마나 억울한 것인지도 더 또렷하게 알게 되었지요. 그것이 배움의 서러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난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러운 것과 포기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이지요. 그해의 가을이 특히 나빴던 것은 흉년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무렵부터 기침을 달고 살았지요. 한절기마다 끓여드리던 쑥물도 듣지 않았고 날이 갈수록 기침 소리는 가슴 깊은 데서 올라오는 것처럼 무거워졌습니다. 피가 섞인 날도 있었지요. 어머니는 난이가 볼까봐 입을 틀어막았지만 난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약 한 첩 지어드릴 돈이 없다는 것도 작년 흉년에 도조를 내지 못해 밀린 쌀값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것도요. 산비탈을 오르며 난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몸이 사내였더라면 품팔이라도 나가 돈을 벌 텐데 혼잣말이 허공에 흩어졌지요. 그러나 어머니의 기침소리가 귓가를 맴도는 한 난이는 그 말을 혼잣말로만 두지 않으리라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버지 돌쇠가 논두렁에서 돌아왔을 때 그의 등 뒤로 낯선 가마 하나가 마당 안으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마을에서는 보기 드문 사인교였지요. 기름칠한 검은 가마였고 가마채를 맨 사내들의 걸음이 조심스러웠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것은 마흔쯤 되어 보이는 여인이었습니다. 머리엔 산호 비녀를 꽂고 짙은 남빛, 비단 저고리를 걸쳤는데 마을 안악들과는 겨 달랐지요. 막순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류씨 대감대 관비 수장이었지요. 막순이 난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문대로구나. 눈매가 맑고 어깨가 반듯해. 대감마님께서 흡족하시겠어. 난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방문이 열리며 어머니가 기침을 쏟아내며 나왔지요. 어머니의 낯빛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이미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아버지가 이 일을 결정했을 때부터 어머니는 그날을 기다리며 혼자 울었을 것이었습니다. 난이가 달려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는 난이를 끌어안고 울음을 삼켰지요. 아버지 돌쇠는 마당에 풀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초라한 등을 바라보며 난이는 모든 것을 이해했지요. 시바지로 팔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가난이 아버지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난이는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가난은 아버지가 선택한 것이 아니와되어 태어날 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물을 삼키며 막순에게로 천천히 걸어갔지요. 저를 어디로 데려가시려는 건가요? 난이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막순이 부채를 접으며 대답했지요. 한양유씨 대감댁이다. 대감나리께서 대를 이을 시바지를 구하고 계시지. 네가 선택되었다. 시바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난이의 두 손이 떨렸습니다. 양반집 대를 잇기 위해 몸을 바쳐 아이를 낳고 아이를 낳으면 내쫓기는 여자. 마을에서 시바지로 갔다가 돌아온 여인이 미쳐 죽었다는 이야기를 난이도 들어본 적이 있었지요. 아이를 빼앗긴 어미의 슬픔이 뼈를 녹인다고. 그래도 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기침소리가 귓가를 맴돌았기 때문이지요. 어머니 약값과 아버지 빚을 갚아주시겠다면 가겠어요. 그 말을 듣고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는 땅바닥에 이마를 박고 통곡했지요. 막수는 품에서 은자 30양이 든 주머니를 꺼내 마당에 던졌습니다. 난이 한 사람의 값이 은자 30양이었던 것입니다. 난이는 그 돈을 주워 어머니 손에 꼭 쥐어드렸습니다. 어머니, 이걸로 약 드시고 겨울 양식도 사세요. 저는 괜찮아요. 난이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러나 광뼈 위로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지요. 어머니가 난이를 붙들고 놓지 않았습니다. 안 돼, 안 돼. 차라리 이 어미가 죽을지언정 너를 보낼 수는 없다. 어머니의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지요. 그 손을 난이는 천천히 떼어내었습니다. 어머니, 저 때문에 우시지 마세요. 저는 꼭 살아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만 건강하게 계세요.
18살 소녀의 두 눈에는 이미 단단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눈빛이 오히려 어머니의 가슴을 더 무너지게 했지요. 그날 밤 나니는 낡은 보따리 하나를 쌌습니다. 어머니가 시집 올 때 해온 백동 비녀 하나, 그리고 박훈장 어르신께 받은 손때 묻은 명심보감 한 권. 그것이 전부였지요. 세상에 가지고 갈 것이 그것밖에 없다는 사실이 슬프기보다는 이상하게 마음을 가볍게 했습니다. 잃을 것이 없으면 두려울 것도 없는 법이지요. 이튿날 새벽 나니가 가마에 올랐습니다. 뒤돌아보니 어머니와 아버지가 마당 끝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흰적삼이 새벽 안개 속에서 흐릿하게 흔들렸지요. 아버지의 구부러진 등이 새벽빛 속에서 점점 작아졌습니다. 나니는 눈물을 삼키며 가마 문을 닫았습니다. 제스의 한양까지는 나흘 길이었습니다. 나흘 뒤 가마가 한양 북촌에 당도했습니다. 나니가 가마문 틈으로 바깥을 내다보니 눈앞이 아득했지요. 태어나서 본 가장 큰 마을이라 고는 고을 장터가 전부였던 나니에게 한양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종로 내거리에는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오갔고 비단옷을 걸친 양반들이 말을 타고 지나갔지요. 길가에는 엿장수, 떡장수, 보부상이 늘어서 목청껏 호객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과는 전혀 다른 세계의 것이라는 것을 나니는 알았지요. 그러나 두려움보다 먼저 든 것은 이상하게도 호기심이었습니다. 막순이 코웃음을 쳤지요. 한양이 처음이냐. 티가 다 난다. 대감댁에 가서 그런 눈 휘둥그레 뜬 모습 보이지 마라. 나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막순의 말이 매몰찼으나 틀린 말은 아니었지요. 나니는 손으로 저고리 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삼배옷에 묻은 흙대가 부끄러웠지요. 하지만 부끄러움이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해지겠다는 뜻이라는 것을 나니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가마가 멈춘 곳은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대저택이었습니다. 소슬대문은 장정 3명이 팔을 벌려야 닿을 만큼 걷고 문 앞에는 돌사자 한 쌍이 양옆을 지키고 있었지요. 나니의 고향집 10채를 합쳐도 이 대문 하나를 당해내지 못할 듯 싶었습니다. 막순이 나니를 안채로 이끌었습니다. 안채 대청마루에는 정씨마님이 앉아 있었지요. 나이는 60이 넘어 보였고 은빛 비녀의 남색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예리했지요. 사람을 오래 살아온 눈이었습니다. 마님, 충청도에서 데려온 아이입니다. 막순이 허리를 숙여 아뢰었지요. 오시마님이 부채를 접으며 나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지요. 고개를 들어라. 나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님의 눈과 마주쳤지요. 그 눈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연민인지, 경계인지, 아니면 오래 묵은 슬픔인지, 소작인의 딸이 그를 안다. 마님이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괴이한 훈장이로구나. 허나 달라지는 것은 없다. 오늘 밤 대감나리께서 부르실 터이니 씻기고 옷을 갈아입혀라. 별채로 안내된 나니에게 새 옷이 주어졌습니다. 옥색 비단 치마 저고리와 산호 비녀였지요. 나니가 거울 앞에 섰을 때 낯선 여인이 비쳤습니다. 충청도 땅 가난한 머슴의 딸이 아닌 어엿한 양반집 아씨 같은 모습이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비단옷은 홀레복보다 수의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나니는 거울 속의 자신을 한참 들여다보았지요. 이 옷을 입은 이 아이는 누구인가? 조심스럽게 거울면을 손가락 끝으로 짚었습니다. 차가운 동경 너머의 여인이 손가락을 맞댔지요. 낯설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겠다고 나니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다짐이었지만 가장 단단한 다짐은 언제나 그런 것이지요. 막순이 빗으로 나니의 머리를 빗겨주며 낮게 말했지요. 예뻐봤자 소용없다. 대감나리께 아들을 낳지 못하면 이 비단옷도 이 별채도 모두 빼앗기니라. 그 말이 뼈저렸습니다. 그러나 나니는 그 말 뒤에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지요. 막스는 나니를 협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안이 어떤 곳인지 나니 스스로 알아차리기를 바라는 것이었지요. 그 미묘한 차이를 나니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별채의 촛불이 켜지고 그 첫날 밤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미 이야기했지요. 류대감이 나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지요. 사실 나는 내게서 아이를 얻을 수 없다.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촛불이 지직거리며 흔들렸지요. 난이는 대감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요. 젊은 시절 전장에 나갔다가 창에 찔렸다. 목숨은 건졌으나 사내의 기능을 잃었지. 그래서 평생 자식을 갖지 못했다. 오씨마님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씨바지를 드린 것은 친척들의 눈을 잠시 돌리기 위함이었다. 대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데려오셨습니까? 대감이 품에서 문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내가 너에게 청할 것이 있다. 나의 수양딸이 되어다오. 이 집안의 재산을 내게 물려주겠다. 난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필 왜 저입니까? 수양딸로 삼을 아이라면 양반집 딸을 택하셔도 될 터인데 왜 머슴의 딸인 저를 고르셨습니까? 대감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처음으로 온기가 돌았지요. 그리고 대감의 대답이 난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네, 아버지, 돌쇠를 아느냐? 대감이 말했습니다. 20년 전 내가 충청도 객주일로 그 고을을 지나다 큰 장마를 만났다. 물살이 너무 거세 다리가 무너졌지. 나는 말에서 떨어져 물에 휩쓸렸다. 눈앞이 캄캄해지던 그 순간 물속으로 뛰어든 자가 있었다. 등에 지게를 진 머슴 하나였지. 그 자가 나를 끌어올리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날 죽었을 것이다. 대감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 머슴이 돌쇠였다. 그런데 그 자는 내 이름도 묻지 않고 제 갈 길을 갔지.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은혜를 베풀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처음부터 대가를 바라지 않은 것이지. 나는 그날 이후 20년을 그 빚을 갚지 못한 채 살았다. 난이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일을 했으면서도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았다. 나는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았다.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았던.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았던.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았던. 아버지가 그런 일을 했으면서도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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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 남의 땅을 빌려붙이며 허리를 굽혀 살아온 그 아버지가 20년 전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한 사람을 구했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 대감이 이야기를 이었지요. 나는 20년 동안 사람을 보내 돌쇠의 가족을 살폈다. 그러다 석 달 전 충청도 장터를 지나다가 허루한 삼배옷을 입은 어린 계집아이를 보았지. 그 아이가 손에 떡 하나를 쥐고 있었는데 길바닥에 쓰러진 늙은 거지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오래 서 있었다. 그 손이 떨렸지. 하루에 한 끼 먹을까 말까 한 형편임을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래도 그 아이는 결국 떡을 거지 앞에 내려놓고 돌아섰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가진 것이 없어도 남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나는 그날 장터에서 그것을 보았다. 나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나니엔에서 만대시문대에서 아무도 모르게 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을 누군가가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 순간 때문에 자신의 운명이 바뀌었다는 사실이, 아버지가 구해준 목숨이 20년이 지나 자신에게 돌아온 것이었지요. 세상의 이치가 이토록 묘할 수 있다는 것을 나니는 그날 밤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니는 한 가지를 더 알게 되었지요. 대감이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떡을 내려놓고 돌아서던 그 발걸음을 보았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그 발걸음이 뒤돌아서는 그 한 걸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나는 알았다. 배고픈 사람이 제 것을 내어주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아프고 무거운 일이다. 그 무게를 버티고 돌아선 아이를 나는 기억하고 싶었다. 나니는 대감의 말을 들으며 그날 장터를 떠올렸습니다. 손에 쥔 떡이 얼마나 무겁게 느껴졌는지를, 그리고 내려놓고 난 뒤 주머니가 얼마나 가벼워졌는지를. 가벼워진 것은 주머니만이 아니었지요. 어딘가 모르게 마음도 함께 가벼워졌었습니다. 나니는 그 이유를 그때는 몰랐지요.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사람은 제 것을 내어줄 때 오히려 더 커지는 법이라는 것을. 대감나리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나니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대감이 나니의 손을 잡아 일으켰지요. 오늘부터 너는 내 딸이다. 그러니 나리라 부르지 마라. 그러면 뭐라 불러야 하나요? 아버지라 불러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니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그 단어가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지요.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지킨 마음 하나가 20년을 돌고 돌아 결국 제자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대감이 나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지요. 앞으로 험한 일이 많을 터이다. 친척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마님도 처음엔 네 편이 아닐 터이다. 그래도 버틸 수 있겠느냐? 버티겠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꼭 버티겠습니다. 나니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꼭 버티겠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꼭 버티겠습니다. 나니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그 결심을 첫날부터 시험하는 일이 생겼지요. 아침 일찍 막순이 별채로 왔습니다. 마님께서 부르신다. 당장 안채로 오라 하셨다. 안채 대청마루에 정시마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빛이 서늘했지요. 마님, 부르셨습니까? 나니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내년이 무슨 수작을 꾸민 게냐. 대감 어른께서 내년을 수양딸로 삼겠다 하셨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나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무릎 위에 올려놓은 두 손을 바라보았지요. 마님이 기다렸으나 나니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변명보다 어떤 해명보다 더 무거웠지요. 소녀. 마님이 날카롭게 불렀습니다. 나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요. 소녀는 아무것도 꾸미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만 낮게 말하고 나니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건방진 년이 많이 부채를 내던졌습니다. 상것의 딸 주제에 감히 양반의 딸이 되겠다고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결코 두고 보지 않을 것이야. 그 순간 대감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마님 그만하시오. 이 아이에게 화를 내봤자 소용없소. 내가 결정한 일이니까. 대감과 마님 사이에 말이 오갔습니다. 마님의 분노와 서운함이 뒤섞인 목소리가 마루를 울렸지요. 그러나 대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님, 우리에게 자식이 없소. 내가 죽으면 이 재산은 모두 류진사 내에 넘어갈 터이요. 저 탐욕스러운 자들에게 이 집안을 넘기느니 차라리 이 아이에게 물려주는 것이 낫소. 마님의 입이 굳게 닫혔습니다. 류진사의 아들들이 어떤 자들인지 마님도 잘 아셨기 때문이었지요. 어차피 대감 어른 뜻이 그러하다면 막을 수 없겠지요. 마님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하나 분명히 말해두겠습니다. 저 아이가 조금이라도 잘못을 저지르면 그때는 제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님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니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지요. 마님의 어깨가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날 밤 나니는 우연히 막순이 다른 하인에게 속삭이는 것을 엿듣게 되었습니다. 정시마님은 젊은 시절 3번 아이를 가지셨다. 3번 모두 잃으셨지. 아들도 딸도 결국 품에 안아보지도 못하고 그 슬픔을 평생 혼자 삭혀오셨어. 아무한테도 보이지 않으셨지. 나니는 어둠 속에서 홀로 멈추어 섰습니다. 마님은 나쁜 분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오래 아파서 남을 믿는 법을 잊어버린 분이었지요. 3번의 빈품이 남긴 상처가 얼마나 깊었을지 나니는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슬픔의 무게 앞에서 마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해와 용서는 다른 것이지요. 아이타, 아이타. 하지만 이해가 시작되어야 용서도 가능한 법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대감은 객주에서 보내온 장부를 직접 가져와 나니 앞에 펼쳤지요. 저작거리에 나가지 않고도 숫자를 통해 모든 것을 읽어낼 수 있다고 대감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숫자 자체가 낯설었습니다. 아버지, 이 숫자는 무슨 뜻인가요? 이것은 개성송상에게서 받은 인삼거래 장부다. 한 양은 10전이고 100전이 한 관이니 이것을 은으로 환산하면 대감이 붓을 들어 종이에 계산을 적었습니다.
난이가 집중해서 따라갔지요. 하루에 한 권, 이틀에 한 권, 손때가 묻도록 장부를 들었습니다. 글을 아는 것과 숫자를 읽는 것은 달랐지요. 그러나 배움은 언제나 낯선 데서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대감이 묻지도 않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난이야, 상인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나쁜 거래입니다. 아니다. 나쁜 거래는 눈에 보인다. 진짜 무서운 것은 좋아 보이는 거래다. 좋아 보이는 거래 속에 독이 숨어 있을 때 그것은 서명한 뒤에야 보이거든. 난이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장부에서 찾아야 하는 것은 틀린 숫자가 아니라 너무 좋아 보이는 숫자였습니다. 욕심을 부르는 숫자가 가장 위험한 숫자라는 것을 난이는 그날 배웠지요. 한 달이 지나자 난이는 계약서의 구조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대감이 개성 거강꾼이 보내온 인삼 거래 장부를 가져오더니 난이 앞에 내밀었지요. 발 너머에서 들어라. 내가 거강꾼과 이야기를 나눌 터이니 그 소리를 들으며 장부를 보아라. 난이는 발 너머 그늘에 앉아 장부를 펼쳤습니다. 거강꾼의 목소리와 장부의 숫자가 서로 달랐지요. 원금에 이미 이자가 반영되어 있는데 또 이자를 계산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대화가 끝나고 거강꾼이 돌아갔을 때 난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거강꾼이 이자를 2번 붙였습니다. 여기 원금에 이미 이자가 반영되어 있는데 또 이자를 계산했습니다. 대감이 흐뭇하게 웃었지요. 잘 찾았다. 저런 수법에 속으면 한 달에 은자 10냥씩 잃게 된다. 사람을 속이는 자는 반드시 어딘가에 흔적을 남긴다. 그 흔적을 찾아내는 눈이 바로 장부를 보는 눈이야. 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은 장부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었지요. 사람을 볼 때도 말을 들을 때도 같은 눈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20날째 되던 날, 난이가 처음으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동네 외관에 포목을 납품하는 계약 문서를 검토하다가 납품 기한을 착각했지요. 납품 기한이 2달인데 계약서에 1달로 적혀 있었습니다. 대감이 인장을 찍은 뒤에야 난이가 발견했지요. 난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난이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지요. 대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실수는 은자 20냥이다. 이번에는 내가 메우겠다. 허나 난이, 내가 죽고 난 뒤 이 실수는 내 목숨값이 된다. 난이는 그 말이 무서운 것인지 따뜻한 것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날 이후 난이는 장부를 1번이 아니라 3번씩 읽었지요. 처음에는 숫자를 보고, 2번째는 날짜를 보고, 3번째는 빠진 것이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대감은 그것을 알고도 모른 척했지요. 장부든 사람이든 빈틈을 볼 줄 알아야 한다. 어느 날 대감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난이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지요. 숫자 속에 감춰진 욕심을 읽어내는 것이 장부를 보는 눈이라면 사람 속에 감춰진 두려움을 읽어내는 것이 세상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난이는 2가지를 모두 배워가고 있었지요. 그러나 말입니다. 바깥에서 파고드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류씨, 대감댁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형님, 오랜만입니다. 대감의 아우대는 류진사였지요. 웬일이냐, 진사. 대감의 목소리가 냉담했습니다. 류진사가 웃으며 들어섰지요. 형님께서 시바지를 들이셨다는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문도 돌더군요. 그 시바지를 수양딸로 삼으셨다는 소문 말입니다. 설마 정말로 산 것의 딸을 수양녀로 삼으신 겁니까? 류진사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렇다. 내 뜻이다. 형님, 그건 안 됩니다. 우리 류씨 문중의 체면이 어떻게 됩니까? 소작인의 딸이 양반가의 딸이 된다니. 이건 조상님들께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이라. 투전판에 빠져 집안 망신을 시킨 내 아들들보다 부끄럽겠느냐. 대감의 말에 류진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류진사가 이를 갈며 일어섰지요. 형님, 후회하실 겁니다. 이 일은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류진사가 돌아갔습니다. 대감이 한숨을 쉬며 난이를 불렀지요. 난이, 다 들었느냐? 예, 아버지, 모두 들었습니다. 저자가 류진사다. 앞으로 네 앞길을 가로막을 자이니 절대 방심하지 마라. 그리고 기억해라. 저런 자는 반드시 2번 온다. 처음에는 말로 오고 2번째는 행동으로 온다.
두 번째를 대비하는 것이 살아남는 방법이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난이는 류진사가 나간 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서 뱀처럼 차가운 것이 느껴졌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대감의 말대로 저자는 반드시 다시 온다는 것을 난이는 알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류지사가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대감이 사랑채를 비운 오후였지요. 류진사가 대감댁 정원 한쪽 구석에서 난이를 가로막았습니다. 하인도 대감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류진사가 난이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지요. 내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집안은 류씨 핏줄의 것이다. 대감 어른이 눈을 감는 날, 너는 이 대문 밖으로 맨발로 쫓겨날 것이야. 산 것이 아무리 비단 옷을 걸쳐도 산 것이고, 머슴의 딸이 아무리 글을 읽어도 머슴의 딸이지. 그날을 기다려라. 류진사의 눈 속에 뱀처럼 차가운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눈을 난이는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눈을 피하지도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눈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류진사의 입가에 비웃음이 떠올랐습니다. 어리석은 것. 그러나 그 순간 난이는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두려워한다는 것을, 두려운 자만이 먼저 위협한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아직 지지 않았다는 것을. 첫 번째 시련은 그로부터 며칠 뒤에 닥쳤습니다. 안태에서 정씨마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내 비녀가 없어졌다. 산호 비녀 말이야. 난이가 달려갔을 때 안채마당은 난장판이었습니다. 하인들이 모두 몰려나와 서 있었지요. 그 눈들이 일제히 난이에게 쏠렸습니다. 어떤 눈은 의심이었고 어떤 눈은 은근한 기대였지요. 시바지 주제에 아가씨 행세를 한다더니 그 눈빛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막순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마님, 혹시 새 아가씨가 가져간 것은 아닙니까? 난이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막순이 자신을 지목한 것입니다. 저 아이 방을 뒤져보아라. 마님이 명했습니다. 잠시 후 하인 하나가 산호 비녀를 들고 뛰어왔지요. 마님, 이 아가씨 방에서 비녀가 나왔습니다. 난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마님이 냉소를 지었지요. 역시 산 것의 피는 속일 수 없구나. 도둑년 난이는 창고로 끌려갔습니다. 캄캄하고 좁은 공간이었지요. 빗장이 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둠이 사방을 가득 채웠지요. 어둠 속에서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나를 이곳에 가둔 자가 있다는 것은 그 자가 나를 두려워한다는 뜻이었다. 두려운 자만이 남을 가두려 한다. 그리고 나는 두렵지 않았다. 난이는 어둠에 눈이 익자 창고 안을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꾸민 자는 반드시 흔적을 남겼을 것이었지요. 창고 바닥을 손바닥으로 더듬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에 무언가가 걸렸지요. 작고 부드러운 것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집어 올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가느다란 빛에 비추어 보았지요. 비단 조각이었습니다. 짙은 자줏빛, 막순이 늘 입던 저고리와 같은 빛이었지요. 난이는 그것을 손안에 꼭 쥐었습니다. 이튿날 대감이 나타났습니다. 난이, 네가 정말 훔쳤느냐? 아버지,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모함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이가 쥐고 있던 비단 조각을 내밀었지요. 창고 바닥에서 주웠습니다. 막순의 저고리천입니다. 대감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막순이 신문을 받았고 결국 울먹이며 입을 열었지요. 류진사나리께서 시키셨습니다. 새 아가씨를 모함하면 은자 5냥을 주겠다고. 대감이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그놈이었구나. 정심한이 얼굴이 복잡해졌지요.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막순을 내쫓으시오. 저런 년을 이 집에 둘 수 없소. 막순이 울부짖으며 끌려나갔습니다. 살려주세요. 대감나리, 마님. 막순의 비명이 멀어갔지요. 난이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불쌍하다는 생각과 함께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많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밀려왔지요. 난이, 이것이 시작이다. 앞으로 더 험한 일이 닥칠 터이니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를 악물고 있었지요. 류진사에게 당한 치욕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난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심아님이 병이 든 것입니다.
가을비가 며칠째 이어지던 어느 날 밤, 마님이 갑자기 고열로 쓰러졌지요. 의원이 왔다 갔지만 열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대감은 다른 객주일로 자리를 비웠고 하인들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웅성거렸지요. 열이 심하다며 하나 둘 자리를 피했습니다. 마님 방 앞마루에는 어느새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죠. 사람이 쓰러졌을 때 그 곁에 남는 자가 진심인 자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진심인 사람은 오직 하나였지요. 라니는 마님의 방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지요. 마님은 이불을 잔뜩 덮고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이마가 수처럼 뜨거웠지요. 라니는 부엌에서 대야의 찬물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마님 곁에 앉아 수건을 적셔 이마에 얹었지요. 라니는 그날 밤을 꼬박 지새웠습니다. 한 시즌에 한 번씩 수건을 갈아주었고 마님이 헛소리를 할 때는 손을 잡아주었지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이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방에 아무도 없으면 안 될 것 같았기 때문이지요. 오래전 마님이 3번의 빈품을 안고 혼자 울었을 그 밤들을 라니는 떠올렸습니다. 그 밤들도 이런 어둠 속이었겠지요. 아무도 없는 새벽이 되어 열이 조금 내렸습니다. 마님이 눈을 가늘게 떴지요. 흐릿한 시선이 라니에게 닿았습니다. 왜 도망가지 않았느냐? 라니가 수건을 다시 적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깨어나실 때 아무도 없으면 안 되니까요. 어머니, 정씨마님이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눈에 물기가 맺혔지요. 오래전 잃어버린 새아이가 생각난 것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너무 오래 혼자였던 것인지 마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니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다만 라니의 손이 마님의 손 위에 가만히 얹혔습니다. 그 손이 차갑지 않았지요. 그날 이후 정씨 마님은 라니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말로 바뀐 것은 없었지요. 여전히 차갑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며칠 뒤 라니의 별채에 두꺼운 솜저고리 한 벌이 아무 말 없이 놓여 있었습니다. 마님이 사람을 시켜보낸 것이었죠. 누가 보냈는지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라니도 묻지 않았지요. 다만 그 저고리를 품에 안고 잠시 눈을 감았을 뿐입니다. 말로 전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세월이 조금 더 흘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류진사가 멈추지 않았지요. 이번에는 더 확실한 방법을 썼습니다. 류진사는 아들 류상기를 시켜 한성부 면천 담당 관리에게 은자를 건넸지요. 수양료 등록을 최대한 늦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류씨 대감댁에 요사스러운 계집이 들어와 대감을 홀리고 있다. 류씨 문중을 망하게 할 것이다. 소문은 장터를 타고 골목을 타고 마을 어른들의 귀에까지 닿았지요. 류진사의 세 아들 류상길, 류상복, 류상덕은 각각 다른 방향에서 불씨를 키웠습니다. 한 명은 소문을 퍼뜨리고 한 명은 관리의 뇌물을 건네고 한 명은 대감댁 하인들 중 불만 있는 자를 매수했지요. 그리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문안 인사를 드리러 왔다는 류진사의 하인이 대감댁에 다녀갔습니다. 다음 날 저녁 대감이 의원이 지어준 탕약을 받아 마신 뒤 갑자기 쓰러졌지요. 아버지, 난이가 달려갔습니다. 대감의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의원이 달려왔습니다. 진맥을 해보더니 고개를 저었지요. 부자가 섞였습니다. 탕약에 부자가 들어갔어요. 독이 몸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미 장기가 상했습니다. 라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류진사, 또 그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지요. 한성부 관리가 보낸 서리가 대감댁을 찾아왔습니다. 수양료 등록 기한은 열흘이요. 그 안에 대감 어른의 친필 확인이 없으면 문서는 무효가 되오. 열흘, 라니의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대감은 자리에 누웠고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갔지요. 약을 쓰면 낫지 않습니까? 의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약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날 밤 라니는 낡은 명심보감을 꺼냈습니다. 고향 떠나던 날 챙겨온 책이었지요. 책장을 넘기다 멈추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이기고 싶은 것인지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인지 라니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밤만큼은 충청도 집마당의 흙냄새가 그리웠지요. 어머니의 손이
아버지의 등이 그리웠습니다. 18의 몸으로 감당하기에 이 집안은 너무 컸습니다. 하지만 나니는 결국 책을 덮고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리면서도 자리에 앉아 붓을 들었지요.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한성부에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류진사의 비리를 요약해 적고 때가 되면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었지요. 또 하나는 대감의 병상 곁에서 밤을 새우며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만 의지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길을 만들겠다고, 대감이 눈을 떴을 때 난이가 곁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류진사가 탕약에 독을 넣었습니다. 알고 있다. 대감의 대답이 담담했습니다. 저자들이 언젠가는 손을 쓸 줄 알았다. 대감이 기침을 하며 일어나 앉았습니다. 난이, 내 말을 잘 들어라. 내가 이렇게 오래 살지 못할 것 같구나. 난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다. 내가 죽기 전에 내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다. 대감이 책상 아래 숨겨둔 상자를 가져오라 했습니다. 난이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가져왔지요. 대감이 상자를 열더니 안에서 두 장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유언장이다. 이 집안의 모든 재산을 내게 물려준다는 내용이지. 한성부의 인장이 찍혀 있다. 그리고 이것은 류진사의 비리를 기록한 문서다. 저자들이 전답 소송에 끼어들어 뇌물을 받아 챙기고 힘없는 머슴들과 양민들의 땅 문서를 위조해 가로챈 증거지. 수십 집이 땅을 빼앗긴 사건이다. 아무도 감히 고발하지 못했던 것은 저들이 관리까지 매수했기 때문이지. 저자들이 행패를 부리면 이것으로 막아라. 대감이 난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난이, 내가 내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다. 나머지는 네가 스스로 해내야 한다. 아버지, 대감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평생 자식이 없어 한이었다. 그런데 말이지. 대감이 난이의 손을 더욱 꼭 쥐었습니다. 그날 장터에서 네가 떡을 내려놓던 손을 보았을 때 나는 알았다. 저 아이는 가진 것이 없어도 남을 살릴 아이라고. 죽기 전에 너를 만났으니 그 한도 풀렸구나. 난이가 대감의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를 만나서 행복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대감이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눈을 가늘게 떴지요. 난이야, 예, 아버지, 내가 너에게 하지 못한 말이 하나 있다. 아버지,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감추지 마세요. 대감이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네가 처음 이 집에 들어온 날부터 네가 수양딸이 아니라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재산 때문이 아니다. 마음 때문이지. 마음이 바른 자가 결국 모든 것을 갖게 되는 법이야. 그것이 하늘의 이치다. 난이는 대감의 손을 더욱 꼭 쥐었습니다. 눈물이 턱 아래로 흘러내렸지요. 아버지께서 그 이치를 먼저 보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을 수 있었습니다. 대감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마지막이었지요. 그날 밤 류 대감은 눈을 감았습니다. 난이의 손을 잡은 채로. 그리고 이야기는 처음 장면으로 돌아옵니다. 전현이 대감 어른을 죽였다. 그 외침이 마당을 가로질렀을 때 난이는 대감의 손을 천천히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문서 두 장을 품에 안았지요. 그리고 마당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소설대문 앞에는 류진사와 그 세 아들, 류시문중 어른들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장례를 마치 무섭게 달려온 것이었지요. 류진사가 목청을 높였습니다. 형님께서 돌아가셨으니 이 집안은 문중에서 맡아야 한다. 저 산 것의 딸은 씨바지로 들어온 것이지 진짜 수양녀가 될 수 없다. 어서 짐을 싸나가거라. 류상길이 앞으로 나서며 난이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썩 나가라. 시바지 주제의 수양녀 행세를 한 것만도 모자라 이제 대감 어른 재산까지 차지하려는 게냐. 난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지요. 소슬대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성부 설이었지요. 난이가 며칠 전 미리 연락을 취해두었던 것입니다. 설이는 난이 곁에 나란히 섰습니다. 앞마당에는 류시문중 어른들, 대감댁 하인들, 담장 너머에서 기웃거리는 이웃들의 눈이 모두 이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난이가 품에서 문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류진사 어르신, 이것은 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언장입니다. 이 집안의 모든 재산은 제게 상속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성부의 인장이 찍혀있지요. 류진사가 문서를 낚아챘습니다.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지요. 이건 가짜다. 형님께서 이런 문서를 남기실 리가 없어. 류진사가 소리쳤습니다. 가짜라고 주장하신다면 이 자리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서리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수양료 등록 및 유언장 인장을 확인했습니다. 진본입니다. 마당에 웅성거림이 번졌습니다. 류진사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파래졌지요. 이 애년이 형님을 꼬드겨서 류진사가 소리쳤습니다. 난이가 두 번째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류진사 어르신과 아드님들의 비리를 기록한 문서입니다. 수십 건의 전답 소송에 끼어들어 뇌물을 받으셨고 힘없는 머슴들과 양민들의 땅 문서를 위조해 가로채셨지요. 피해 입은 집들의 이름이 모두 적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어른들 중에 아시는 이름도 있을 것입니다. 마당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류진사의 세 아들이 벌벌 떨기 시작했지요. 문중 어른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난이를 산 것이라 비웃던 하인들이 이제는 유진사의 얼굴을 바라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지요. 저자가 남의 땅 문서를 위조했다지. 대감댁을 삼키려다 제재를 들킨 꼴이구먼. 그건 어디서? 류진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대청마루 위에서 정씨마님이 일어섰습니다. 장례 내내 침묵을 지키고 있던 마님이었지요. 마님의 목소리가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라니는 이 집의 딸이다. 그 한마디가 마당에 떨어지자 류진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마님께서. 류진사가 말을 잇지 못했지요. 라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 조용히 물러가시면 이 문서는 제가 보관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이 집안에 손을 대시면 그때는 한성부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분들께도 알리겠습니다. 류진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들들이 아버지를 붙들고 끌어냈지요. 두고 보자. 이년아. 류진사의 악다구니가 대문 밖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대문이 닫혔지요. 난이는 그 대문이 닫히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손에 쥔 문서가 떨렸지요. 두려웠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해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당에 남은 사람들이 하나 둘 자리를 떴습니다. 난이가 고개를 들었을 때 정씨마님이 대청마루에서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지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지. 마님이 먼저 안치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난이가 그 뒤를 따랐지요. 류진사의 말로는 그로부터 오래지 않아 밝혀졌습니다. 한성부의 조사가 시작되었지요. 난이가 보낸 편지와 대감이 남긴 문서가 증거가 되었습니다. 류진사와 세 아들이 수십 건의 전담 문서를 위조하고 뇌물로 관리를 매수한 사실이 하나하나 드러났지요. 피해를 입은 머슴들과 양민들의 이름이 읽힐 때마다 문중 어른들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평생 남의 땅 문서를 위조하며 호의호식하던 자들이 한 계집아이의 준비 앞에 무너진 것이었지요. 류상길, 류상복, 류상덕은 가산이 몰수되었습니다. 투전판에서 탕진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있던 것까지 빼앗긴 것이었지요. 류진사는 문중에서 끊겼습니다. 한양에서 류씨 문중하면 두 손가락 안에 드는 집안이라던 자부심이 자신들의 탐욕으로 무너진 것이었지요. 두고 보자던 그 악다구니는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류진사가 난이를 찾아온 날이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당당하게 대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었지요. 쪽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 하인을 통해 말을 전해왔습니다. 아가씨를 한 번만 뵙고 싶다고. 난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들여보내라. 류진사가 사랑채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예전에 당당함이 없었지요. 눈빛이 흐려 있었고 도포가 낡아 있었습니다. 아가씨, 내가 잘못했소. 류진사가 고개를 숙였지요. 난이는 한참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원망이 없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앞에 선 노인은 이미 자신의 욕심으로 무너진 자였지요. 무너진 자를 더 받는 것은 난이가 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르신, 저는 어르신을 용서합니다. 다만 피해를 입은 분들은 제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이 용서해 주셔야지요. 류진사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작았지요. 두려운 자만이 남을 위협한다고
라니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 한 일의 무게라는 것도요. 두려운 자만이 남을 가두려 한다. 그리고 자신이 판 함정에 자신이 가장 먼저 빠지는 법이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지요. 라니는 대감에게 배운 것을 바탕으로 집안 사업을 키워나갔습니다. 개성 송상들과 손잡아 인상거래를 넓혔고 동네 외관에 포목을 납품하는 계약을 따냈지요. 객주와 포목전을 늘렸고 새로운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장부를 3번 읽는 버릇은 평생 변하지 않았지요. 거강꾼이 이자를 2번 붙이는 수법은 이미 첫눈에 알아챘고 납품 기한을 속이는 계약서는 서명 전에 반드시 3번 검토했습니다. 대감이 가르쳐준 것들이 살아 숨쉬었지요. 사업이 커지자 라니를 시험하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한양의 큰 상단 주인들이 일부러 불리한 계약 조건을 들고 와 라니가 알아채는지 지켜보기도 했지요. 여자인데다 출신이 천하다는 것을 약점으로 삼으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라니는 번번이 그 빈틈을 찾아냈습니다. 어떤 거강꾼은 감탄하여 말했지요. 아가씨는 어디서 장부를 배우셨어? 라니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실수해서 배웠지요. 그 대답 이후 더 이상 라니를 시험하려는 자는 없었습니다. 진짜 실력 앞에서는 출신이 무기가 되지 않는 법이었지요. 라니 아가씨가 한양 최고의 상인이 되셨다더군. 머슴의 딸이 그렇게 됐다니 세상에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라니는 개의치 않았지요. 10년이 지나자 라니는 한양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거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유여상이라 불렀지요. 그러나 라니는 부를 독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돕고 고아들을 거두었지요. 고향 고을에 서당을 세워 가난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사내 아이든 계집 아이든 가리지 않고 받아들였지요. 박훈장 어르신이 자신에게 그랬듯이 아는 것이 힘이라는 것을 라니는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힘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부자가 되는 길이라는 것도요. 또한 라니는 고향 충청도에 해마다 사람을 보냈습니다. 어머니의 약값을 대고 아버지 돌스에게는 조그만 땅 한 채기를 마련해 드렸지요. 평생 남의 땅을 빌려 붙이던 아버지가 처음으로 자기 이름의 땅에서 씨를 뿌리던 날, 라니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은자 30냥에 팔려갔던 딸이 아버지에게 땅을 돌려드린 것이지요. 세상의 이치가 때로는 이런 모습으로 돌아오기도 하는 급으로습니다. 라니는 한 가지를 더 했습니다. 류씨 집안의 전답 위주로 땅을 빼앗겼던 머슴들과 양민들을 찾아갔지요. 그 집들의 이름이 대감이 남긴 문서에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라니는 한성부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빼앗긴 땅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힘을 보첨지요. 모두 돌려받지는 못했습니다. 세상이 언제나 공정하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 집들 중 몇 곳은 오래만에 자기 이름의 땅에서 일어설 수 있었지요. 라니의 아버지 돌스가 그랬듯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라니는 생각했습니다. 어느 해가을 라니는 충청도 고향 고을로 내려갔습니다. 오래전 자신이 떠나온 그 마을이었지요. 아버지 돌스와 어머니는 건강하셨습니다. 어머니의 기침이 그쳤고 아버지의 등이 조금 덜 구부러져 있었지요. 아버지는 오래 수확한 조를 마당에 널어 말리고 있었습니다. 자기 이름의 땅에서 난 첫 곡식이었지요. 그 조 납달 하나하나가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라니는 아버지 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딸을 바라보았지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말이 필요하지 않았지요.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라니야, 예, 아버지, 이 아비가 너를 팔았다. 아버지, 그 말씀은 하지 마세요. 라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저를 팔아서가 아니라 세상에 아버지에게 그것밖에 남겨두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잘못은 아버지에게 있지 않았어요. 돌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늙은 머슴의 눈물이었지요. 라니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굵은 마디가 박인 손이었지요. 20년 전 홍수에서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한 그 손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20년 전 구하신 목숨이 저를 살렸어요. 그러니 제가 아버지께 드린 것은
받은 것의 절반도 안 된답니다. 난이는 마을 어귀에 새로 지은 서당 앞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담장 안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지요. 천지현 황 우주 홍황. 서툴고 더듬거리지만 또렷한 목소리들이었습니다. 난이는 눈을 감았지요. 오래전 자신도 저 자리에 앉아 그렇게 읽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약값도 없어 눈물로 밤을 보내던 시절이었지요. 요망한 계집년이 글을 안다는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배움을 놓지 않았던 그 시절이, 그리고 이 서당의 첫 번째 급제생이 나왔습니다. 머슴의 아들이었지요. 아버지 돌쇠와 꼭 닮은 얼굴에 관복을 입고선 그 아이를 보았을 때 난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것을 아버지와 같은 신의 아이가 이루어낸 것이었지요. 난이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러나 울지는 않았습니다. 담장에 기대어 그저 한참 동안 그 소리를 들었지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얼마나 멀리 퍼져나갈 수 있는지를 난이는 그날 처음으로 눈으로 보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난이가 대감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정씨 마님도 함께였지요.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단풍이 물든 산길이었지요. 마님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 밤에 고맙다는 말을 못했구나. 난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님께서 깨어 계셨으니 충분합니다. 마님이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오래 살고 보니 사람은 말보다 행동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을 외웠다. 너는 그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구나. 마님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난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두 사람은 다시 나란히 걸었습니다. 난이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요. 고향에 세운 서당에서 첫 번째 학생이 과거에 급제했어요. 머슴의 아들이었는데 이제 관리가 되었지요. 아버지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것을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어요. 아버지의 은혜가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답니다. 가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단풍잎이 흩날렸지요. 난이는 묘비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고마워요. 저를 딸로 삼아주셔서, 저에게 세상을 열어주셔서, 그리고 그날 장터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을 봐주셔서, 그 순간을 봐주지 않으셨더라면 저는 지금도 충청도 어느 산비탈에서 고사리를 뜯고 있었겠지요. 그것이 나쁜 삶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만난 이 삶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 서당 안의 아이들을 보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좋습니다. 난이가 일어섰습니다. 뒤돌아보니 정씨 마님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두 사람은 눈이 마주쳤습니다. 마님이 먼저 시선을 돌렸지요. 그런데 그 눈빛 속에 오래전 사라진 날카로움이 없었습니다. 가자꾸나 해가 지기 전에 돌아가야지. 예, 어머니. 난이가 마님의 팔을 부축하며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나란히 맞았지요. 두 사람의 모습이 노을 속으로 사라졌지요. 핏줄이 아니어도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태어남이 아니라 선택이기 때문이지요. 어떤 사람을 가족으로 선택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아픔도 함께 지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정씨마님이 그 선택을 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를 난이는 알았지요. 그리고 그것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마음을 여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그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언제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지켜온 마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 남는 것은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재산도 아니었지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킨 그 마음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한 집안의 미래를 살리고 그리고 아무도 몰랐던 한 머슴의 용기를 20년이 지나 세상에 돌려주었죠. 라니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아니, 끝이 난 것이 아니었지요. 서당 담장 안에서 흘러나오는 아이들의 목소리 속에서 그 이야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천, 지, 현, 황, 서툰 목소리들이 가을 하늘 아래로 퍼져나갔지요. 그 소리 하나하나가 나니가 은자 30냥에 팔려가던 날 삼킨 눈물이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눈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른 숲으로 세상에 남는 법이지요.